오늘 그 토론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도 짧고, 사실 활동 경험도 좀 부족해서, 전문가적 식견에선 토론은 좀 어렵다. 그래서 시민적 입장에서, 약간의 결의와 또 질문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위주로 그렇게 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양해를 받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가까이에 공공의사, 공공병원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 이렇게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제가 고향이 영덕 시골인데, 당시에 우리 마을에, 의사가 계셨어요. 무면허 이제 의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린 마음에 놀림 삼아서 저기 돌팔이 의사하고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시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아프면 아저씨한테 가서, 주사 맞고 약 타먹고, 그러면 됐거든요. 친절하게 안내받고. 근데, 지금은 시골에 제 어머님 계십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아프면은 도시 병원으로 와야 돼요. 제가 모시러 갈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구에서 끝까지. 이게 시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도시에 사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질환 이런 거는 보건소 가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가 멀어요. 또 공공병원도 멀어요. 인구 240만 도시에 대구의료원 공공병원다운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남구 주민이 14만 명인데 하나 있죠. 집에서 멀어가지고 이용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의 시민이나 시골의 주민이나 가까이에 친절한 공공의사,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근데 이제, 그나마 도시에는 민간병원이라도 많으니까, 일단, 돈은 많이 들지만, 가기는 쉬운데, 시골에는 민간병원조차도 없잖아요. 돈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이런 문제를 정부 책임하에서 지역에 내 삶의 가까이에 공공의사, 공공병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좀 더 현대적인 지방의료원을 더 추가로 설립을 하고, 또 구군별로 보건소도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을별로 주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린다면은 이런 영역에 배치를 하고 육성을 해서 그렇게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이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료 비용 부담입니다. 지금 가계 지출 중에 사보험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는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다 비영리 병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영리 행위로 몰두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제2대구의료원 설립운동을 할 때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병원은 다 공공병원이야. 우리가 깜짝 놀라고 웃고 말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근데, 비급여 항목이 많고, 건강보장, 보험 보장률이 아까 뭐 7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울며 계좌 먹기식으로 실손보험 가입해야 되고, 의사들이 또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비용을 가계 지출에서 이제 의료비가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속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정영준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요. 보험료를 10,000원, 20,000원 더 내더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그러면은 비급여 항목이 줄고 사보험 지출이 줄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무상의료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래에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왠지 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서 그런지 이 부분도 좀 발표자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의사수 문제 또 증권이 우선이냐 또는 공공적 배치가 우선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갈등 사안인데 저도 이렇게 최근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해도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동의하자. 근데 그 내용 방향이 공공의료 쪽이 아니고 시장화를 더 부추기는 방식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안 되겠느냐.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아까 정영준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정책 방향이 너무나 시장 방임주의로 가고 있어서 기대할 게 없다. 그렇다면은 이 정부 하에서는 의사수 증원조차도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수는 늘려놓고 내용을 바꿔나가야 되느냐. 근데 내용을 바꾸는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면은 수 늘리는 것조차도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의사들의 파업,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항권이 있으니까 파업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환자실, 응급실, 이것까지 부으면서 하는 것은 의사들이 할 태도는 절대 아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또 주장의 정당성도 없잖아요. 의사 수 늘리는 걸 반대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개혁을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일리 있는 주장, 논리가 거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성 있는 주장이고 의사 계급이 마치 특권 계급처럼 파워 엘리트 계급으로 지금 진짜로 계급으로 구축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이쪽으로는 빨리 복귀를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참 어려워요, 이게. 타협을 촉구할 수도 없고, 사실 타협할 여지도 없잖아요. 녹색정의당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이런 걸 하자고 하는데, 일단 의사수 증원 자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완전 대책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되면 좋지만 그런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강경하게 이거를 뭐 진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 의사들 파업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그 방향을 동의해주는 꼴이 되면 이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혜를 좀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희로서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갈 수밖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설프게 이제 타협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공공의료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확실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부도 비판하고 뭐 여러 개도 비판하면서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그걸로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도 공론화하고 의료계의 문제점도 공론화하고 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결집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는 이참에 현재 대구의료원 강화뿐만이 아니고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을 지역시민사회에서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네, 저희가 그 대구 참여연대를 지정토론 요청한 이유가 사실은 의사 증원 문제 나왔을 때 의협집행부가 얘기했던 반대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지 간에 대구 참여연대에서 의협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그런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초기 지금 상황과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좀 전환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양쪽 집단을 단술적으로 양비하자는 게 아니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태의 진면목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 오늘 시국 토론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제 서울대 의대 방지승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죠.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국민이 빠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의료 문제 얘기할 때 사실은 국민에 대해서 어디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학생과 의대 학생과 그다음에 전공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환자도 없고 국민도 없는 것이었죠. 되게 사실은 상징적인 대목의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의정 갈등 얘기하면서 국가를 아버지에, 그리고 의료단체를, 의사들을 어머니에 대고 있고 국민들을 아이에 비유한 대목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간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치 우민처럼 국가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단체들도 그렇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게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이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내용은 실제 이제 국민들의 마음 입장으로 보면 지역 의료에, 그러니까 가깝게 우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 의료의 부재, 공공의사, 공공병원 이런 것들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을 주치의 제도 같은 것들에 관한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장률을 좀 건강보험을 조금 더 내더라도 보장률을 좀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지금 그러면 의사 증원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0명이라고 하는 거를 시민이나 시민단체 입장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네 번째 이야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문제는 요청이었고 전공이 돌아와 달라 이런 건지 요청으로 보니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 의료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치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까요? 김동훈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정영준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그 정영준 선생님은 그 나중에 하실 이야기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의료 건강보험료를 높이고 보장률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2,000명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어떤 대응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다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오해하실까봐. 지금 현재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뭐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정당성이 없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증언안을 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증언안은 반대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넉나간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유발한 윤석열의 정책이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를 재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차 의료 부분이 아까 제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들은 뭐 마을 주치, 뭐 동네 주치,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점진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소아 주치 등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자 등록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빠져 있는 부분은 대형 병원에는 손실에 대해서 1,882억 원 플러스 알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하면서, 막상 국민들이 이게 대형 병원의 경증 환자들이 그러면 지금 안 가면서 동네 의원이나 다른 곳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불편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주치제도 처음 도입할 때 보면 공급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일부 주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항상 모든 의료제도에서는 국민과 환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입니다. 국민과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동네 의원을 가면 당신의 본인 부담금이, 외래 본인 부담금이 지금 저희가 30%가 기본인데 그거를 10%를 해주겠다, 5%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환자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동네 의원을 가게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쓰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1,000억 원씩, 2,000억 원씩 쓰는 것이 맞지. 대형 병원에 지금 경증 환자가 안 가서 생긴 이런 공백들을 메꿔주는데 2,000억을 쓴다는 거는 완전 이건 시작부터가 병원 자본의 어떤 손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병원 자본의 밑밥으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가져갔다고 보기 때문에 주치제도 문제, 저는 당연히 지금 시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이제 사안이 됐고요. 1차 의료기관의 특히나 공공성도 중요한데 민간 동네 의원들만으로는 안 되고 공공 클리닉을 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 클리닉 만들자고 하면은 대구나 서울 같은 데는 동네 의원이 많잖아요. 동네 의원들이 대부분 비급여를 많이 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내과계 이런 기본적인 저희 가정의학이나 이런 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민간 공급기관들이 임대료가 높습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급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틈에 사실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저렴한 임대료로 개방하면서 공공 클리닉을 가지고 양심적이고 또 이렇게 1차 진료, 방문 진료 하겠다는 의사들을 자꾸 유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진짜 뭐를 하고 싶으면 건강보험 제정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는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2010년경에 이제 있었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한 15,000원 정도 평균을 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성을 올리자. 저는 뭐 당시에 15,000원 올리자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리자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간의 기간을 보면 보장성이 왜 안 올라갔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건강보험 재정은 당시에 건강보험 재정 총액이 한 30조 정도였고 지금 100조인데, 그러면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왜 못 올렸습니까? 저희가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공급하는 쪽에서 건강보험 진료만 하질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이런 어떤 완결적인 진료를 하려면 결국 대만식의 총액예산제라고 하는 거는 1년 단위로 총액을 의료 공급자에게 제한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공급자들이 알아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급여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경로 의존성상 저는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 개원이가 다 들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일본식의 혼합진료 금지를 훨씬 더 이제 좀 합리적인 한국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합진료 금지를 하게 되면 이 혼합진료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급여랑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전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다 급여를 해준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은 병의원에 가가지고 사실 선택적인 도수치료 같은 거는 의학적 필요성이 100% 인정되는 그런 치료가 아니거든요. 체충격파, 근골격계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요로결석이나 이럴 때 쓰는 체충격파랑은 다른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실험적이고 선택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랑 섞지 못하게 하면 의료기관의 공급 방향이 명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런 선택적인 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안티에이징 치료나 이런 거 하려고 가는 내과가 있는 거고, 진짜 고혈압, 당뇨, 그리고 뭐 만성질환 관리, 뭐 배탈 나고 뭐 감기 걸렸을 때 가는 의료기관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비급여를 또 그런 데다 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의 선택권이 이제 거기서 입증이 되는 거,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 정도 수준의 보장성을 저희가 강화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뭐 수가를 조금 더 인상한다든지 공급자한테 더 제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보험에 지출하는 돈, 실손보험에 지출하는 돈이 상당 부분 세이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점진적 로드맵을 가지고 한 번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혼합진료 금지 같은 거를 도입하는 방법은 매우 좋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가 요번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혼합진료 금지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 과다 사용 비급여에 대해서만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걸 로드맵을 가지고 모든 의료에 다 사실은 혼합진료 금지를 이제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심각한 사태를 몰아붙인 거는 아무런 계획 없는 2,000명 증원안을 냈기 때문에 이건 정권이 책임을 져야죠. 사실 1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침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가 합의를 하고, 윤석열 정부는 빨리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확충에 대한 계획을 이젠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계획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재정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이야기는. 지금 2,000명을 증원하는데 교육 계획도 없고, 그러면 그냥 민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민간 사립대에 그러면은 아까 그렇게 증원해 주면은 거기서는 등록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만약에 작은 교육기관에서 교수도 그 정도 충원이 안 돼 있으면 만약 계명대 의대에서 교수를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수 충원을 하면 그 교수들에게 뭐를 시키겠습니까? 훨씬 더 영리적인 의료행위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결국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교육제도 자체가 결국은 지금 국공립대나 그런 곳에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중심에 국가가 재원을 투자해서 장학금을 주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국가가 사실은 그 의과대학 건물이나 교원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비용은 전부 국민들이 다시 의료비로 다 전가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구조가. 다시 또 비급여를 하게 되고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 부여하게 되고 악순환입니다. 이만큼의 인원을 늘려서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건강보험에 전가된다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이야기가 그냥 공포를 자아내기 위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 공급에 맡기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답을 해야 됩니다. 공공공급을 얼마나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일반회계를 이제 투자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 자본을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됐다고 보고, 수도권 6,600병상 증원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러한 결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의료 공공성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건 허구다, 가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금수 소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본다면 그럼 시민과 시민단체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의료 정책에 담아내는 방법, 그걸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30분이 초과가 됐습니다. 아마 듣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그 혼합진료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2차, 3차 논의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객석에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거의 2시간 이상 앉아 계셨는데 혹시 세 분의 발제를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많이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분 정도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산업장, 사업장 근로자 건강 관리 대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안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4월 10일 날 투표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의사를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나 또는 이제 집행이나 국민과의 대화나 이런 걸 일부 이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영역의 인력들하고도 거의 의료 집단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정부와 또는 아무리 대화해봐야 이게 3-4년 내에 해결될 과제도 아니고 4-5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 그래도 이 의료 영역 전체와 관련된 거는 이게 당장의 해결책을 강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아까 김동훈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자, 이게 시민과 정부와 국민과 정부와 의사 집단이 이래 있다 그러면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의외로 국민은 의사도 자기들의 이익에 굉장히 충실한 사회 구성 집단이고, 정부는 이제 자기들이 지지율에만 급급한, 그야말로 그것을 완전히 진면목을 드러낸 정책 집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어떤 이제 이 지식 영역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부의 대안이나 의사 집단에 대한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할 수 없다면 그걸 의뢰할 집단이 이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저는 전공의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파업 자체가 그분들한테만 전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전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병원을 움직이는 의료 인력 또는 의사 집단, 의사를 양성하는 그런 체계나,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들과의 어떤 영역이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이 불편한 점들이나 합리적인 의사 해결 구조가 있는가라는 그런 민주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가장 중심에 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일방적으로 다른 의료인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의사결정 체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받는 그 일방적인 도제, 양성, 형식의 이런 의사 양성 체계가 우리나라의 병원 경력에 도입이 되고 이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병원 체계의 민주성이나 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내부 모순이나 내부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뭐 그런 거를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 것들도 이번에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아마 전공의와 관련된 문제, 이 병원 내부에서 전공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에 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공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대표단도 있고 이랬는데 아마 그걸 그렇게 하면 대표들이 아마 사법 처리가 되거나 워낙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별적으로 나는 사직했다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 상황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요구사항이 뭔지 그런 건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 겉으로 드러난 거는 지금 2,000명 정원안을 백지화하라 뭐 그런 안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럼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젊은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백지화만 얘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마치 의사가 늘어나면 본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요구안을 갖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전공의 선생님들이 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시대까지 뭐 가지 않더라도 그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의사라는 사람한테 가서 뭐 허드렛 일 다 하면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는 그게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도 전공의가 없어도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이 휘청거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전공의들 인턴 선생님들의 낮은 임금으로 인턴 병원 안에서 도니까 인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사실 그런 분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텨왔다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은 그렇게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저희가 전공의 80시간에서 또 줄인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만 전공의 선생님들 처우를 얘기하잖아요. 처우를 좋게 해주겠다고.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처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000명이 늘어났을 때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저는 2,000명 늘어난다고 해서 의사들 평균 수업이 얼마나 줄어들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만 전공의 선생님들은 선배로부터 저도 처음에 의과대학 입학했을 때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대구에 개원할 자리 없고 우리는 의사들은 너무 힘들고 건강보험에 우리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환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법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지가 20,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학생들은 더 많이 듣죠. 선배들로부터. 지금 의대 와서는 막차 탄 거나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 평균 임금에 비해서 5배에서 7배 정도 벌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그렇게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2,000명 늘어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걸 다 올려놓고 한번 대화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 돌아와서 그렇다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갔을 때 지금 주 80시간이 주 52시간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교육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주 80시간 템으로 인해서도 그런 아까 도제식 교육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 병원에 오래 머물면서 어깨 너머로 그래도 막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그걸 나쁘게 보면 노동력 착취지만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은 그 과정에서도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공 선생님들을 정말 시간을 그러면 많이 줄인다면
그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임상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좋은 의사를 길러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병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 좀 들어보면 지금 80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52시간으로 줄이면 전공의의 교육 기간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야 되나요? 혹시 그 교육기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수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배우는 거는 고대학 6년 동안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학 그 뒤에 6년 있는 동안 전공의 모든 기간.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를 다 배운 다음에 네.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 수련 과정이잖아요. 그 수련 과정에 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주에 네. 8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면 네. 기간 자체를 늘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4년을 더 해야 예, 된다는 말씀. 그건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 힘들 것 같고, 제가 주 80시간이 됨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컨퍼런스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걸 공부는 각자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됐는데, 거기서 80시간이 52시간이 된다면, 훨씬 더 그런 게 또 더 많이. 예, 교육의 이제 줄어들겠죠. 예, 그 기간,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데요. 직접민주주의 당을 추진하고 있는 주비위원입니다. 오늘 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정권하고 이제 대척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료인을 포함해서 시민들 의견들이 대의정치를 하는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들한테 권력이 다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뭐 인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의사결정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시민사회라든지 의료계, 시민들이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또 앞으로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파업하고 또 이렇게 시구 토론회하고 이렇게 다른 쳇바퀴 돌듯이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까 7배, 뭐 10배 이런 수입을 받을 만하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국민들 생명이나 의료를 담보로 해서 한다는 거는 뭐 삼척 동자라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 의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친구로, 동료로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좀 하지 못하실까, 교수님한테 좀 여쭙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모델이 있다면 우리도 좀 차용을 해서 우리한테 맞는 모델을 스스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연구해서 좀 발표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의학 부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꾸 반복이 돼요. 반복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료 정책에 대한 그 국민 참여, 국민 민주주의 참여,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여러 뭐 대안 같은 거, 안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앞에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거는 뒤에 말씀인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인 것 같고, 뒤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에는 제가 잘 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대학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임상 과목은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지만 사실 의료윤리학, 의료인문학, 인문사회의학 뭐 그런 거 형식적으로 고대학 인증평가를 받으려면 그런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료인문학이라든지 의료윤리학,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의료윤리학 겸임교수로 돼 있는데 이번에 그만둬야 되겠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이비인후과 귀코목이나 가르치면 되지, 의료인문학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시간이 많이 들고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인문학을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께 많이 배워서, 제가 많이 배웠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엿듣고 배워서 제가 공부해서 의료인문학, 의료윤리학 수업을 했던 이유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도 중환자실, 수술실, 뭐
신생아실 이런 데를 떠날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한 지 10년은 가까이 됐는데 2020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더 이상 나의 능력도 안 되는 수업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스스로의 자책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인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와서 수혈을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의과대학 5배, 7배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몸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면 그 윤리의식이란 거는 성직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정도를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딱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저는 의과대학 교육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과대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능 성적 1등에서 3000등까지 순서를 딱 정해서 전국 의과대학이 40개를 채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그 테두리에 들어오는 사람과 그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삶의 질부터 해서 수입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3,00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대학을 오기 위해서 막 가족들까지 전부 올인을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오면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직역이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의과대학에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죠. 그걸 이제 가서 쪽방에 가서 체험을 하고 이주 노동자들 만나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과 의과대학 주변에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들, 그런 배경에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과 그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과대학을 왜 수능 성적으로 뽑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하나의 성적으로만 뽑기 때문에 성적 순으로 수능에 특화된 수능 문제풀이에 아주 선수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일본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본이 많은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봐라 일본은 전혀 국민 그 의사들의 반대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님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도 2006년경에 의사가 너무 부족한 거죠.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보다 10년, 15년 먼저 왔잖아요. 그 의사를 늘려야 되는데 일본 의사라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럼 의사를 늘릴 때 의사들이 반대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게 지역 의사 제도, 지역 정원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도 대통령이 나오셔서 2,000명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의사 숫자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정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본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히 많이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지사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상남도 곳곳에 있는 산청도 포함되겠는데 그 정원을 우리한테 좀 권한을 달라. 우리 지역에 경상남도에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이 지금 의사가 부족한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중앙에서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맞는 얘기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합니다. 일본은 각각 현에서 필요한 숫자를 그 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과 같이 생각을 해서 자 우리 몇 명 더 뽑자. 더 뽑잖아요. 더 뽑으면 지역의사제로 뽑으면 보통 있는 의사들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거부감이 또는 저항이 훨씬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뽑아서 10년 15년을 지역에 가서 일할 친구들이고 영양에서 영양고등학교에서 5명 10명 뽑아서 경북의대에서 교육을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저는 충분히 교육을 잘 받고 돌아가면 가족들이 영양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평생 영양에서 좋은 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2,000명 때려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고 이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저는 세종시에 공공의대를 한 300에서 500명 매년 배출되는 공공의대를 반드시 만들고 옆에 부속병원을 멋지게 짓고 거기서 매년 300명에서 500명 공공의사를 배출하면 전국에 있는 의료원하고 NMC 중앙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보건의료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 사람들이 사관학교 형식으로 매년 300에서 500명이 나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상을 안 하는 거죠. 상상을 해서 이런 거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건 하기 싫고 그냥 2,000명 뽑아서 아마 내일 발표는 대학별로 발표 안 할 거고 권역별로 발표할 겁니다. 제 생각에. 자, 대구 경북에 2,000명 중에 600명 줄게. 알아서 해. 아니 그런 거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는 전혀 이런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그런 다양한 사회 시골에서도 자랐고 울릉도에서도 자랐고 또는 소수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뭐 다문화 사회 이미 많이 진행된 뭐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의대에 오고 이렇게 의대가 막 섞일 수 있다면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입시 제도가 의과대학생을 뽑는 제도가 단순히 수능만 갖고 뽑는 그런 제도에서 다양한 전형 형식을 통해서 의과대학에 충분히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지금 들어올 방법이 막혀 있는 거지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해서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의사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정대치 국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의료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두루두루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질의만 듣고요. 예. 우리 토론회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는. 네, 시간이 늦어서 질문을 안 드리는, 발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도, 좀 무리하지만, 지금 이 사태를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사태를 만약에 이렇게 2,000명 정원을 했을 때 전공의들이 파업을 할 거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 왜 이 시기에 2월 1일 아까 우리 정치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총선을 두세 달 남긴 이 시점이 했는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만약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멈추고 현장으로 돌아온다 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누르니까 되는구나. 역시 윤석열 정부야 라고 말할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김동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집단에 대해서 그다음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2, 3분 동안 짧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의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정부가 사법 조치까지 해가면서 해주는 거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잡든 윤석열 정부 측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지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는 지금 그야말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여기 들게 맞는 건 국민들인데 만약에 이 정부가 국민들 생명 한 명이라도 정말 그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간다면 그걸 가슴 아파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 정부는 무정한 정부입니다. 무도한 정부입니다. 그 생명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몇 명이 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지지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아니고 의료계도 아닙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들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순간 멈출 거예요. 이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도 지금 정치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왜 밝히지 않겠어요? 이걸 밝히는 순간 이게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의료 민영화를 해서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이 실상을 알고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총선에서 이거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긴급 시급 토론을 한 것도 바로 그런 데 의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